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수소경제, 연료전지 산업에 대해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전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 화학전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에너지 변화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일반적인 화학전지는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을 용기 속에 넣어 화학 반응을 시키고 있지만, 이 전지는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전기 에너지를 낸다. 이는 마치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을 엔진 속에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연료의 연소와 유성한 화학전지를 연료전지라고 한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의해서 충방전을 하는 방식이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소를 순환시키고 여기에는 산소를 순환시키죠. 여기에서 수소가 이온화되면서 멤브레인을 통과하면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로 빠져나가는, 원리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동작 원리를 보시려면 우측 상단 니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면, 연료전지는 스택과 주변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연료전지의 급판을 쌓아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MFC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고분자 전해질 막, 그리고 전극, 촉매층, 가스 확산층, 분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스택 중에 고분자 전해질 막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것이 막전극 접합체,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MEA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에노드, 캐소드, 양극, 음극,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전자만 통과하는 막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촉매층, 그 다음에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가스를 통과시키는 가스 확산층, 그 다음에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게 분리판, 그리고 이 3가지를 합쳐서 MEA 이렇게 통칭합니다. 자,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개념도입니다. 자, 수소가 분리판으로 이렇게 순환돼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수소가 가스 확장판을 통해서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가 되는 것은 백금 촉매에 의해서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빠져나가면서 전기가 생성되고, 수소 이온은 멤브레인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수소 이온과 이쪽에서는 공기를 순환시키죠. 가스 확산층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와 수소 전자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작용도 백금 촉매에 의해서 촉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드리면, 막전극 접합체에서의 전기 발생 과정은 먼저 기체 확산층을 통해 양극에 공급된 수소 기체는 백금과의 촉매 작용을 통해 이온으로 분리되어 전자를 방출한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전기 발생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전자들은 외부 회로를 통해 음극으로 보내지고, 다시 음극에서 산소를 이온화시키게 된다. 산소 및 수소 이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열에너지를 통해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중성이 물을 생성하게 된다. 자, 촉매층. 촉매층은 산화환원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한다. 구성 요소로는 카본 단지 백금 촉매를 카본 블럭에 담지하여 사용한다. 자, 이 의미는
카본에 백금 입자를 붙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산소 환원 반응이 수소 산화 반응보다 느려 캐소드의 촉매량이 더 많으며 물질 전달 저항 최소화를 위해 두께가 얇고 균일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기술적으로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 가격이 높고 기술적으로 또 난이도가 있는 부품입니다. 가스 확산층은 촉매층을 지지하며 기체 확산, 생성수 배출, 열 배출들의 역할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가스 투과성과 도전성이 우수한 카본 페이퍼 혹은 카본 크로스를 사용한다. 카본 소재들은 가격이 비싸죠. 자, 백금 촉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시면 그림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연료전지의 전극에는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백금 촉매가 도포되어 있다. 촉매는 카본 지지체의 표면에 나노 사이즈의 백금 입자가 들어간 것이다. 아까 카본에 담지되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원자 구조를 비주얼하게 한번 보면 이와 같은데요. 노란색의 탄소 나노튜브에 백금이 보라색이죠. 백금이 결합되어 있고 하늘색의 수소 원자를 포집한 이런 그림입니다. 탄소에 백금 입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수소가스에서부터 수소이온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백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대체 재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의 백금을 줄이기 위해 탄소 나노튜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그림을 보시면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이렇게 긴 기둥같이 생겼죠. 이것을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풀어서 이게 풀게 되면 이제 그래핀과 비슷한 형상으로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그림과 같이 수소 이온화를 촉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다만 백금도 비싸지만 탄소 나노튜브도 대량 생산이 지금 현재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다 그러면 백금보다는 한 10분의 1 가격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 간 화학 반응을 위해 촉매로 백금을 사용해 실제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백금 1kg당 1억 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할수록 전기 생산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탄소 기반 나노 촉매를 개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노 촉매를 적용한 연료전지의 구동 성능을 일관된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 연료전지 1만 회 이상 구동 시에도 백금 기반 촉매 전지와 같은 활성화 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탄소 나노튜브에 의한 촉매가 활성화된다면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막, 여기 노란 부분이죠. 자, 고분자 전해질막도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자, 역할은 수소이온의 이동 통로, 전자의 이동 차단, 연료와 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리튬 이온 전지의 세퍼레이터와 같은 기능인데 세퍼레이터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이온 전도성, 낮은 기체 투과도가 요구되고 열적 안정,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내분질 전해막 내부는 적정 수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수분 유지를 위한 장치도 같이 옆에 연료전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과불소화탄소계 분리막이다. 어렵죠? 탄소 계열, 탄소와 불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잡한 제조 공정으로 막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 제곱미터당 800달러라고 합니다. 불소 알킬 구조로 인해 낮은 유리 전지 온도가 단점이다. 나피온 막은 연료전지 생산 단가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전체 연료전지 스택의 22%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다. 자, 전해지막에 대하는
탄화수소 전해질막이다. 전해질막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유리전이 온도를 보유하여 100도씨 이상의 장기 운전에서도 높은 안정성 유지가 가능하다. 자, 원천 기술은 일본, 미국, 유럽에서 보유하고 있고 한국, 중국은 아직 합성 기술이 부족하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유망해 보입니다. 전해질막 국산화는 연료전지 스택을 이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화학회사들이 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드퐁, 3M, 스미토모, 바스프. 추가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가스 밀폐를 하는 가스켓, 그리고 전지를 체결하는 체결기구, 그 다음에 인클로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중앙에 전해질막, 양쪽에 촉매층, 그 다음에 가스 확산층, 분리막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위 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위 셀을 스택으로 쌓죠. 그래서 한 스택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실제 그림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같은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사진이고요.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구성 요소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스택 부분, 그리고 스택을 보조하는 BO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BOP 같은 경우에는 MBOP, EBOP. N 같은 경우에는 연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기계적인 장치이고, 그 다음에 EBOP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서 생산되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장치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BOP입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 장치, 열 교환기, 그 다음에 컴프레서, 시스템 모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있어야지 실제 연료전지에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사례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스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장치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배출되게 하는 장치, 그리고 중앙 통제 장치, ECU,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료전지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는 크게 스택과 주변 장치, BOP, 밸런스 오브 플랜트로 나뉜다. BOP는 스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부품을 뜻한다. 연료, 공기, 열애수 등을 위한 펌프류, 브로어, 센서 등을 일컫는다. MBOP는 이제 M이 메카니컬이고 E는 일렉트리컬, 전기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BOP는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의 30-40% 수준의 원가 비중을 차지한다. 자, 구성 부품에 대해서 보시면 주요 장치가 가습기, 연료와 물을 혼합하여 예열하는 장치, 물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송풍기, 덕트 버너, 연료전지 초기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슬, 자, 화학 반응기고요. 그 다음에 전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자압계, 센서류, 그 다음에 각종 밸브류, 그 다음에 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연료전지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나 BOP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택과 BOP의 개념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순서가 이제 연료 공급기 MBOP에서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에서 공급이 되고 스택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죠. 그것을 이어 BOP에서 전력으로 바꾸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연료전지 스택의 비용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멤브레인하고 그 다음에 백금 촉매, 그 다음에 GDL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전해질이 전체 원가 비중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금 촉매가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탈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44% 정도 점유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자, BOP의 비용 구조를 보시면 자, 에어루프,
수분 관리 시스템, 이 두 개가 가장 높아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어루프가 37.5%, 그 다음에 수분 관리가 24.3% 해서 전체 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아주 두 가지 부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닛 생산량을 이제 증가시키면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스택의 이제 부품별 원가 비중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연료전지의 이제 그 종류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본 고분자 전해질,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응용 탄산염, 고체 산화물, 인산 한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특성을 보시면 지금 이제 효율은 이제 고체 산화물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메탄올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에 의한 운전 온도에 따른 구분도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같은 경우는 1000도에서도 운용이 되고요. 직접 메탄올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운용이 된다. 각 어떤 특성에 의해서 적용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MEMFC 앞부분에 많이 다룬 부분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1990년대부터 개발된 4세대 연료전지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다. 실용화, 상용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공해 차량의 동력원, 현지 설치형 발전, 우주선,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DMFC,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메탄올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비해 백금 촉매가 10배 정도 더 사용된다. 자, 비용이 상당히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MCFC, 응용 탄산염 연료전지. 기금속 촉매 대신, 백금 촉매 대신 니켈을 촉매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도시에서 아파트, 병원, 대형 빌딩, 성방용, 백업용, 중대형 발전사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자, 대형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자,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3세대 연료전지입니다. 자, 이것도 MCFC보다 효율이 우수해 대형 발전소, 대형 건물의 분산형 전원으로 이용된다. 자, 대형에서 사용한다. 600에서 1000도 고온에서 작동해 기존 연료전지 중 전력 변환 효율이 가장 높다. 전력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비슷하고요.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전기 생산 대비 순도 70% 이상의 순수한 수소를 사용한다. 가장 성숙한 연료전지로 최초로 상업용에 적용되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이다. 연료전지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19년 대비 한 3배 정도 23년까지 성장을 한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PEMFC가 절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그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에 적용되는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PEMFC가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점유가 거의 비슷한데 PEMFC만 늘어나고 있죠. 자, 다음은 수소 에너지의 가치사슬 구조, 밸류 체인을 보시면, 자, 수소는 이제 생산과 저장, 운송, 그 다음에 충전, 운용 이 4가지가 거대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생산 부분은 석유 천연가스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철소,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까지 큰 사업 영역에서 수소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나 대형 차에 의해서 저장 및 운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정용 발전용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발전도 하는 전반적으로 영역이 상당히 큰 구조입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수소는 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분해를 통해 이론상으로는 고갈 우려가 없는 자원이다.
1.75V 이상 전류를 흘리면 양극에서 산소,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되는데, 자, 문제는 분해에 이용되는 전기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는 하지 않는다. 실제 생산 비중을 보시면 가스의 부산물이 68%, 실제 전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5%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석탄 이런 부산물에 의해서 대부분 생산이 됩니다. 자, 수소 생산 비용을 보시면, 자, 가스에 의해서 생산되는 비용에 대비 전기로 생산했을 경우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수소 생산 시 CO2 배출량을 보시면 전기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수소 kg당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생산 시 CO2 배출량 측면에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분해가 가장 낮은 CO2를 배출한다. 자, 결론적으로 수소 생산 시 가장 효율적인 비용은 중앙집중형 가스 계질법, 가장 낮은 CO2 배출량을 내는 생산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분해법이다. 자, 국내에도 수소 생산 비중은 정유 공정에서 74.9%로 대부분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된 국내 수소는 납사를 분해하는데, 그 다음에 수소를 제조하는데 EA 공정, 기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수소 유통 주요 공급업체는 자, 덕양, SPG, 에어리퀴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수소를 생산하고 나서 충전하는 충전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내 수소 충전소는 현재 11곳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정 중인 곳이 8개다. 충전소 수도 부족할 뿐더러 1. 충전 능력도 부족하다. 수소 충전소 설치비가 약 30에서 40억으로 매우 비싼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기존 에너지 충전소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설비 부품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온사이트 충전소를 적극 확대해야 된다. 결국 기존에 있는 LPG 충전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LPG 충전소에 30억을 들여 국내 최초의 LPG 수소 복합 충전소를 만들었다. 자, 결국 LPG를 이용한다지만 LPG 충전소를 이용해도 그 땅하고 건물 외에는 뭐 새로 지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소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일본의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 구조를 보시면 건축비,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데 컴프레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다음에 추갑 장치 뭐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의 충전소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주유소 그림 같은데 주위에 보면 설비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수소 충전소의 부품 설비 국산화율이 3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수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운송비가 비싼 것도 높은 장애물 중 하나다. 수소 가격의 30~40%가 운송비다.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바로 정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좀 절감되겠죠. 자, 충전소는 오프사이드와 온사이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뭐 이런 경우고요. 온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 같이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든 자, 비용은 새로 만들어야 되니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수소 탱크에 대한 안전성은 어떤가? 수소가 매우 위험한 물질이면 사실이지만 폭발하기도 쉽지가 않다. 일정한 농도 이상 유지된 이후 여러 조건이 맞아야 폭발한다. 도요다의 대표적인 수소차인 미라이 같은 경우에 300기압바로 압축된 수소 탱크가 들어간다. 이 탱크는 사고 시에도 부서지지 않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위 카본 파이버가 들어간다. 카본 파이버는 카본자가 붙은 거는 소재 중에 상당히 비싼 소재입니다. 자, 어떻든 카본 파이버를 이용해서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다. 단 탱크의 비용도 비쌀 것으로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이제 도시에도 들어와 있고요. 대표적인 일본의 이제 수소 기업이 이와타니 산업입니다. 충전소가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와 있죠. 일반 주유소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산업이 이제 전기차에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 수소 산업이라는 것은 전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생산된 수소가 지금 보시면 이제 배로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송이 되는 산업도 있고요. 차량에 사용되고 산업 전기로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빌딩에도 사용되는 차세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사회라는 것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소 이제 기본 전략을 보시면 2030년, 50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엔의 단가에서 20엔까지 낮추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전 단가도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향후 50년대에는 가솔린 차를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대까지 바꿀 것이다. 특이하죠. 어쨌든 연료전지가 소형보다는 대형에 아직 적합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서 3단계의 대책과 로드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이용의 이제 비약적인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 발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대규모 수소 공급 시스템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스 정책하고도 비슷합니다. 도시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탄소가 없는 수소 공급 시스템을 확립한다. 친환경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사회 2단계 2050년에는 에너지 수의 18%를 차지할 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판단하는 연료전지의 적용 분야는 이렇게 보시면 가장 낮은 단계가 경비행기하고 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터사이클, 버스. 의외로 보시면 일반 차량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전기차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우주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의 적용 사례를 보시면 도요타는 수소연료 발전소를 이용하여 상업용 수소 트럭을 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권장하죠. 거기에서 수소 트럭으로 현지 물류업체에 팔려는 의도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도요타 거고 테슬라는 EV 트럭을 만들고 있죠. 향후 경쟁할 것이다. 자, 그래서 도요타에서 이제 디젤과 수소 트럭의 가속력 비교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디젤하고 퓨어셀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퓨어셀 부분이 훨씬 이제 힘은 좋다, 파워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을 마치면서 자, 백금 촉매와 나노 탄소 튜브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직 많다. 기술적인 미완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나 지역 난방 등 대형 연료 전지를 먼저 적용해야 된다. 그 산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와 같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료 전지는 접근해야 된다. 이것을 끝으로 연료전지 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